몇 해 전 나는 부산에 있는 작은 대학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취방을 지키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해운대의 유령 아파트를 탐험해 보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흉가로 유명했지만 오랜 시간 비어있어 어느 정도의 안전은 보장된다고 믿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곤 했지만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저녁 늦게 해운대에 모여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플래시, 카메라, 그리고 약간의 음료수와 간식. 출발 전 마지막으로 서로의 장비를 점검하며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곳은 이미 어두워 발길이 끊어진 이유였고 애초에 우리는 겁을 쉽게 먹지 않는 친구들이었다. 드디어 해운대의 흉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일말의 긴장감과 함께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아파트는 바짝 다가서니 생각보다 훨씬 우람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입구에 간신히 남아있는 녹슨 쇠문을 밀어 열고 내부로 발을 디뎠다. 오래된 건물이어서인지 온 사방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송장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 삼아 촬영을 하며 돌아다녔지만 빠르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복도 끝에는 오래된 거울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흠이 가득해 주변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인 종훈이가 그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으려 했는데 순간 뒤에서 여성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고 했다. 우리는 장난하지 마라 그저 웃어넘겼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워져 있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오랫동안 버려진 아파트에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낡은 벽지는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발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그 순간 긴장하며 발소리를 듣기 위해 가만히 서 있었다. 찰칵찰칵 분명 뭔가가 우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보니 한 방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우리 중 아무도 그곳에 불을 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불빛은 이상하게도 깜박거리며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용기 있는 친구 민수가 앞으로 나가 문을 열려고 할 때 방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과거의 사람의 목소리였던 것이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의해 기괴하게 왜곡된 채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들어와, 들어와. 순간적으로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뒤로 물러났다. 민수는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문 너머에서는 신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결합된 알 수 없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거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우린 손을 잡고 무작정 탈출하기 시작했다. 손전등의 불빛이 흔들리며 비치는 사이를 달려 겨우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달렸다. 몇 블록을 뛰고 나서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고 숨을 돌렸다. 서로의 얼굴을 보니 모두 창백해져 있었으며 다시는 그 아파트에 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며칠 후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림자 뒤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이후 해운대의 유령 아파트 이야기는 더욱 확산되었고 우리는 공포썰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새로운 흉가 탐험에는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그곳에서 느낀 싸한 공포와 이상한 소리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주로 일상의 평범한 상황에서 시작해 점차 오싹한 분위기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전통을 반영해 나도 공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다.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모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외출해서 집에는 나 혼자 남아있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한 공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루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어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채널을 돌리던 중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그것이 기계적인 소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거실 창문 쪽으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어두운 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약간 신경이 쓰였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조용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고정하고 나른하게 휴식에 빠지려던 찰나 이번에는 분명히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뜨듯 하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소파 뒤쪽 벽 쪽에서 들린 듯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콩 하고 뛰었지만 나는 평소 겁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전기 배선이 노후되어 벽 속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뚜둑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보다 크고 분명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벽 쪽으로 가까이 갔다.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드는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라도 있을까. 냉장고에서 성경책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는 기이한 느낌.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의 다른 쪽을 주시했다. 물론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에 뭔가 있음을 느꼈고 이 상황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들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 가족들은 바로 올 수 없다고 했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동안 나는 거실에 성경책을 더 가져다 두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전등을 켰다. 집안의 조명은 약간의 안심을 주었지만 여전히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TV를 켰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화면이 흐릿하게 나타났다. 화면에서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소파에 앉은 내 모습이 어렴풋이 비춰지고 있었다.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분명히 내가 무언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니 화면 속 그림자는 좀 더 명확해졌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화면 속 내 뒤로 마치 안 보이던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심장의 고동은 점차 커졌고 나는 너무나 겁에 질려 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나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불이 켜진 현관 쪽으로 달렸다. 어떻게든 집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고 부모님과 동생이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그 그림자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알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즉시 점검을 하면서도 그날 밤의 일을 조심스럽게 떠올리곤 한다. 내가 겪은 그 일은 여전히 스스로도 믿기 힘들지만 집에서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면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그날 밤의 공포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 늦저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국내 유명한 폐가 탐방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울을 출발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폐가에 도착했다. 집은 외풍에도 꺼질 것 같은 가느다란 불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주변은 흉가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무성한 숲풀과 음산한 기운으로 덮여 있었다.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짙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삐걱이는 마루 소리가 우리를 반겼다. 마치 집이 스스로 살아있다는 듯 뭔가를 경고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와 거의 썩어버린 듯한 벽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 방 안쪽에서 도와줘 라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장난치지 말라며 킥킥댔지만 난 분명 들은 소리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대로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다.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도와줘. 여기 있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 다가가 보니 한쪽 방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자 먼지에 쌓인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집에 살았던 소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기록해두었다. 아이의 기록은
어떤 날은 밤마다 누군가 발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날은 물건들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서늘한 공기가 흐르며 우리 중 한 명이 이제 그만 가자. 여긴 이상해. 라고 중얼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는지 동의했다. 일기장을 집어넣고 돌아서는 순간 현관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깜짝 놀란 우리는 다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아무리 당겨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서랍장이 열리더니 여기 있어 라는 소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렸다. 친구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우리 모두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간신히 창문을 뜯고 밖으로 나와 보니 집 바깥에는 갑자기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차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등 뒤에서 낮고 울부짖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다음엔 못 나갈 거야.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차로 달렸다. 차에 도착해 급히 차를 몰고 그곳을 벗어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내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 며칠 후 인터넷에 그 집에 관한 검색을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집에 살던 소녀가 실종된 것은 수십 년 전이었다. 그녀는 사라지기 전 집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변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날 밤 우리의 5번째 친구였던 소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의 영혼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걸까? 우리들은 결코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공포는 오랫동안 꿈에서도 나를 괴롭혔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밤중에 홀로 으스스한 집에 들어가도 괜찮겠는가?